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이고요. 박웅현 작가님이 지으셨고 북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굉장히 제일 강한 인상을 받았던 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책 제목도 그렇지만 책은 도끼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도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이죠. 책을 도끼에 비유한 것도. 근데 이 책은 도끼다 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카프카라는 작가가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1904년도니까 거의 100년도 더 된 1904년 1월에 카프카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구절에서 인용한 제목입니다. 책이라는 게 뭔가 쾅 하고 읽었을 때 우리한테 뭔가를 남겨야지 읽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히 인문학적인 책들이 그럴 거고요. 사실은 책을 좋아하시고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인문학적이거나 뭔가 지식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도 책이라는 게 읽고 나면 그 책 안에서 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머리를 쾅 쳐서 그리고 내 마음에 얼어붙어 있는 부분들,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깨트리는 도끼가 된다. 이제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책이 제목부터 굉장히 메시지를 주고 멋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올해 2021년의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책이 될 텐데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컨셉하고 아주 잘 맞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책을 깊이 읽으시는 분이 남긴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읽으셔야 될 책, 읽고 싶은 책의 독서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아마 수십 권의 책들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책들 그리고 저자 본인한테 도끼가 돼서 뭔가를 남겼던 책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소개해주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이 저자분이 광고 쪽에서 일을 하시던 아주 유명한 광고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솜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잘 하시기 때문에 책 속에도 이제 책에서 본인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자기 목표는 내가 설명한 이 책들을 이거를 읽는 분들이나 이 책을 읽는 분들이나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책을 잘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 중에서 제일 큰 삼성 계열 회사죠. 거기서 광고 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들어봤을 법한 광고 카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의류 광고에서 빈폴이라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카피 중에 하나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 이런 것들을 이런 광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사이트와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평생을 그런 거를 연구하고 업으로 삼으셨던 분이라서 책 설명하고 책 소개하고 책 속에 숨겨졌던 메시지나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읽어보고 싶은 책이 적어도 몇 권은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라고 하면은 이 저자인 박웅현 저자가 인문학 강의를 해요. 3주에 한 권씩 책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책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문학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전체가 이렇게 말하듯이 강의를 하듯이 강연하듯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 소개를 계속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게 이 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들이 나옵니다. 그 몇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몇 개의 강연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 강연마다 뭐 적게는 서너 권에서 많게는 10권 이상의 책들을 막 소개를 하셔가지고 7개의 강의가 모아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7강까지 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매 강의마다 앞에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책들을 소개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이 써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모아보면 아마 내년 1년 내내 읽으셔야 될 책들의 리스트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꼭 다 읽으실 필요 없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아마 읽어보고 싶으신 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자인 박웅현 작가는 뭐 독서량이 엄청날 것 같죠. 느낌상 막 연애 몇백 권씩 읽으시는 막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작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독서가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거다. 매번 책들을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읽고는 하는데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1년에 한 30권에서 40권 사이 정도를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권 정도를 읽는 거죠.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책을 내가 훨씬 더 많이 보는데? 라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1년에 30권에서 40권이면 적지 않은 독서량이지만 그렇다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숫자는 사실은 아닌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3권 정도를 읽는데 본인은 책을 깊이 읽는 편이다. 아주 정독하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꾹꾹 눌러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뭐 좋은 부분들, 감동받는 부분들에는 줄치고 메모하고 그리고 한 권을 다 읽으면 따로 옮겨 적는 작업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주 깊게 읽는 독서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야말로 도끼가 돼서 뭔가 본인의 좀 움츠러졌던 부분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트려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요. 그런 경험을 나누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강연이죠. 이 독서 강의가 어떻게 기획이 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책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잠깐 인용을 드리자면 이 강의 기획의 모태가 됐던 것은 딸과 함께한 독서 수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지만 고등학생 때 딸이 이제 친구들하고 가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논술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 대입을 위해서. 근데 2달 동안에 대학 등록금의 1~2배가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런 논술가회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딸이 합니다. 그 작가가 이거를 들으시고 이 세상이 미쳤구나. 그래서 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매주 일요일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그리고 8주 동안 방학 특강이죠. 이를테면 따님하고 딸아이하고 친구들 둘을 집으로 불러서 독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논술 수업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독서 강의를 기획이 되었고 이 독서 강의가 모아져서 이 책이 나온 그런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진정성이 있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본인의 자녀분의 그 대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기획한 독서강의잖아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읽고 정리를 하시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뭐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강의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진정성 있고 진심이 담겼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이 책은 그냥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딪힘이 오실 것 같고요. 책에 흥미가 없으셨던 분들도 그래, 책이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새로운 시선, 그 책 속에 숨겨졌던 그런 메시지나 또 다른 식으로 보는 방법들,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사고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21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책과 함께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책들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개하는 채널 북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강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어떤 느낌의 책이구나 느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책은 도끼다.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1강. 시작은 울림이다. 반갑습니다. 광고 만드는 박웅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라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라는 책으로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책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아닌 인문학 강의, 그것도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면서 조금 두렵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24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분명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오신 분 중에는 혹은 이 강의 내용을 책으로 읽게 될 독자 중에는 저보다 인생의 폭도 더 넓고 독서량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저보다 어리다면 제 나이쯤 이르렀을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책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될까 우려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고 느낀 것을 진심으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면서 제가 책을 통해 지나쳤던 것들을 알아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만남은 3주 간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책에 관심이 생긴다면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제가 놓친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동을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느 독서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매번 읽은 책들을 메모해 놓는데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읽는 책이 30권에서 40권 사이입니다. 한 달에 3권 정도 읽는 건데 독서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죠. 대신 저는 책을 깊이 읽는 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꾹꾹 눌러 읽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 감동받은 부분들에 줄을 치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통해 제가 느낀 울림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게 울림을 준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저는 광고하는 사람이니까요. 파도 타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책 읽기는 파도 타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도 타기는 잘하면 아주 재미있지만 잘못하면 물만 먹고 말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책은 찍어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흘려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게 안 잡히면 책이 재미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만 먹다 포기할까봐 책을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책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대뜸 제가 좋아했던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물론 누군가는 저와 같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어려워하며 지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추천으로 책을 덮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면 대부분 파도 위에서 물살을 즐기게 됩니다. 사실 이 강의 기획의 모태가 되었던 것은 딸과 함께한 독서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제 딸이 고등학생일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딸아이가 친구들이 과외를 한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름 방학에만 하는 논술 과외를 하려면 2달에 대학 등록금 서너 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아빠가 해주마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부터 3시까지 8주 동안 딸 아이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제가 읽은 책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차근차근 해나가니 재미있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문득 다른 분들께도 제게 울림을 준 책들을 소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책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기문을 왜 좋아하는지, 알랭드 보통에 왜 빠지는지, 실존주의 성향이 짙은 지중해 풍의 김화영, 알베르 까미, 장 그르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왜 전율하는지요. 그리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시간이라는 시련을 견뎌낸 고전들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에 감동을 받는지 설명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한 책이 판화가 이철수의 판화집 3권, 산벗나무, 꽃 피었는데, 마른 풀의 노래, 이렇게 좋은 날과 최인훈의 광장, 이호덕이 엮은 나도 쓸모 있을걸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말씀드린 책들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을까요? 판화가 이철수의 다른 시선. 여러분은 판화가 이철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철수의 판화를 처음 만난 것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의 책상 위에 있는 이철수의 산벗나무 꽃 피었네의 책장을 무심히 넘겼는데 순간
몇몇 페이지에서 눈, 아니 마음이 멎었습니다. 기막히게 청각을 시각화해내는 표현들,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세심한 시선들이 단박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으로 이철수를 처음 접한 저는 바로 마른 풀의 노래,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렇게 좋은 날까지 구입해 읽었는데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모든 작품이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몇몇 작품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소개해 드릴 작품은 마음 쏟아지는구나 라는 작품인데요. 화면 하단을 채운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점들이 여백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여백은 하늘이고 점은 새들입니다. 빈 공간인데 하늘로 보이고 그냥 찍어둔 점인데 새들로 보여요. 언젠가 경포대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보고 압도된 기억이 있는데 이철수의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마치 그때 그 광경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새가 쏟아지는구나. 대나무 숲으로 새가 다투어 몰려 나오는구나. 내가 본 자연의 스케일을 다 잡아서 한 폭에 담아냈다는 것이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적조, 햇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태양빛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툭툭 친 선밖에 없어요. 아래 구석에 놓인 나무도, 위에 뜬 태양도, 내리쬐고 있는 햇살도 전부 검은 선으로 단순하게 그려놨어요. 그냥 선만 쭉쭉 그려넣은 것인데 진짜 햇살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3차원의 넓은 스케일을 2차원의 좁은 지면에 모두 집약해 놓은 힘이 대단치 않나요? 이 작품은 제가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발표 중에 생략된 것, 여백의 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 모두 용감하고 대담한 표현이라며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했다는 게 느껴져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이돌 위로 끊어친 듯한 선들이 방향 없이 뻗어 있는데 마치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온 감각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철수의 판화입니다. 이철수는 원래 민중 판화를 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대에 다소 거친 느낌의 선 굵은 걸개 그림 아시죠? 그런 작품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지나면서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책에 보면 선 느낌의 담론들을 판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짧은 설명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1995년판 마른 풀의 노래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책에 족탈불급이라고 써놓을 정도였습니다. 염주끈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 조심들 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이 글은 좌탈을 소재로 한 연작 중에서도 좌탈이라는 작품 속 글입니다. 판화는 좌탈한 노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꼿꼿이 앉아있는 노스님 앞에는 작은 찻주전자가 놓여있고 그 곁에 염주는 실이 풀려 염주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좌탈은 스님들이 앉아서 해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작품과 글을 보고 좌탈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장황한 설명으로도 갸우뚱하던 것이 단번에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에 매달린 땅콩과 떨어진 땅콩 몇 개가 그려진 땅콩이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 한 줄만으로도 덜 된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익으면 떨어지는데 익지 않아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자연현상이 인간사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현기증 나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자연현상인데 순식간에 사람의 것으로 이입이 됩니다. 이철수는 또 저에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동양의 삶의 태도와 서양의 삶의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비교하게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역시 판화 가을 사과에 쓴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사과가 떨어진 걸 만유인력 때문이라고 기어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야 마는 것은 서양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장점은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걸 왜 안달복달 난리들이야 하며 자연을 아우르는 철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끌고 온 서양의 담론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동양의 것은 이렇게 쾌도 난마의 느낌이에요. 칼로 퍽 쳐서 단숨에 꼬인 실타래를 확 풀어버리는 맛이 있죠. 서양의 장점이 가져다준 문명적인 혜택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자연적 재앙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현상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동양의 지혜가 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통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창의력이 무엇이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저는 이런 통찰이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과를 많이 봤지만 뉴턴이나 이철수와 같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 사람의 힘인 것이죠.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기는 미안하다. 이쁘기만 한데 전문. 이것도 참 좋은 한 줄입니다. 잡초라고들 하는데 관점을 벼로 놓았기 때문에 잡이 된 겁니다. 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텍스트만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림을 같이 봐야 감동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보셔야죠. 왠지 약장수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자, 몇 작품 더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가느다란 가지 끝에 17개의 작은 머루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겨우 요거 달았냐 묻습니다. 머루송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선이었어요. 그 말에 질문한 이는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사과합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그렇죠. 우리는 적은 머루송이를 보고 요만큼밖에 못 달아놨느냐 혀차는 소리를 하는데 머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적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심하게 흘려넘기지만 이철수는 사방 모든 것에서 스토리를 찾아냅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런 시선을 갖지 못했어도 책을 읽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작은 선물을 보시면 작고 붉은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꽃 보내고 보니 놓고 가신 작은 선물,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작은 붉은 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꽃이 놓고 가신 선물이 뭘까요? 향기로운 열매, 탄성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뜻밖의 시선에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도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다. 열매 그냥 보아 넘기지 않죠. 아, 이 자리에 꽃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철수의 책은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인간의 글 안에 자연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담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소설가 김훈에 따르면 글쓰기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인문적인 말 걸기라고 합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의 글은 인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해석하려고 인문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조금 설명을 덧붙인다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예전에는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좋은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당연히 산에 꽃이 피지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김훈이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이 노래는 말을 걸 수 없는 자연을 향해 기어이 말을 걸어야 하는 인간의 슬픔과 그리움의 노래로 나는 들린다 라고 말이죠. 멋진 걸 보고 우와 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기어이 말을 걸고 싶은 인문적인 갈증이 있는 겁니다. 김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비로소 이 시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철수의 말 걸기도 훨씬 잘 이해가 됐고요. 자, 다시 이철수로 돌아가 볼까요? 3층 석탑이 그려진 판화 가문사지에서 듣는다의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찌 오셨는가? 방금들 많이 다녀가셨지. 흔하게 많이 오는 그 사람이신가? 탑이 하는 말이죠. 이 작품은 선 8개로 3층 석탑을 표현했어요.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처음 이 탑을 보러 가지만 10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던 가문사의 탑은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싶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맨날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녀갔을 테니까 말입니다.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인간들이 와서 보고 아 하고 감탄하고 돌아서고 또 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 몰려와 한 바퀴 돌아보며 아 하고 가고 말이죠. 이런 시선의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철수는 이런 말도 합니다.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 개소리 전문. 저는 이 한 줄을 읽고 크게 동감했습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는 소리도 법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을 닫고 들으면 어떤 좋은 얘기라도 시끄럽게 개가 짖는 소리로만 들리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서 법문을 들을 정도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겠습니까? 책은 도끼다.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1강 시작은 울림이다. 반갑습니다. 광고 만드는 박웅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라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라는 책으로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책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창의력이 아닌 인문학 강의, 그것도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면서 조금 두렵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24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분명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오신 분 중에는 혹은 이 강의 내용을 책으로 읽게 될 독자 중에는 저보다 인생의 폭도 더 넓고 독서량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저보다 어리다면 제 나이쯤 이르렀을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책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될까 우려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고 느낀 것을 진심으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면서 제가 책을 통해 지나쳤던 것들을 알아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만남은 3주 간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책에 관심이 생긴다면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제가 놓친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동을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느 독서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매번 읽은 책들을 메모해 놓는데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읽는 책이 30권에서 40권 사이입니다. 한 달에 3권 정도 읽는 건데 독서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죠. 대신 저는 책을 깊이 읽는 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꾹꾹 눌러 읽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 감동받은 부분들에 줄을 치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통해 제가 느낀 울림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게 울림을 준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저는 광고하는 사람이니까요. 파도 타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책 읽기는 파도 타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도 타기는 잘하면 아주 재미있지만 잘못하면 물만 먹고 말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책은 찍어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흘려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게 안 잡히면 책이 재미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만 먹다 포기할까봐 책을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책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대뜸 제가 좋아했던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물론 누군가는 저와 같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어려워하며 지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추천으로 책을 덮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면 대부분 파도 위에서 물살을 즐기게 됩니다. 사실 이 강의 기획의 모태가 되었던 것은 딸과 함께한 독서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제 딸이 고등학생일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딸아이가 친구들이 과외를 한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름 방학에만 하는 논술 과외를 하려면 2달에 대학 등록금 서너 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아빠가 해주마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부터 3시까지 8주 동안 딸 아이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제가 읽은 책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차근차근 해 나가니 재미있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문득 다른 분들께도 제게 울림을 준 책들을 소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책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기문을 왜 좋아하는지, 알랭드 보통에 왜 빠지는지, 실존주의 성향이 짙은 지중해 풍의 김화영, 알베르 까미, 장 그르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왜 전율하는지요. 그리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시간이라는 시련을 견뎌낸 고전들의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에 감동을 받는지 설명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한 책이 판화가 이철수의 판화집 3권, 산벗나무, 꽃 피었는데, 마른 풀의 노래, 이렇게 좋은 날과 최인훈의 광장, 이호덕이 엮은 나도 쓸모 있을걸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말씀드린 책들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을까요? 판화가 이철수의 다른 시선. 여러분은 판화가 이철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철수의 판화를 처음 만난 것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의 책상 위에 있는 이철수의 산벗나무 꽃 피었네의 책장을 무심히 넘겼는데 순간 몇몇 페이지에서 마음이 멎었습니다. 기막히게 청각을 시각화해내는 표현들,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세심한 시선들이 단박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으로 이철수를 처음 접한 저는 바로 마른 풀의 노래,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렇게 좋은 날까지 구입해 읽었는데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모든 작품이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몇몇 작품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소개해 드릴 작품은 마음 쏟아지는구나 라는 작품인데요. 화면 하단을 채운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점들이 여백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여백은 하늘이고 점은 새들입니다. 빈 공간인데 하늘로 보이고 그냥 찍어둔 점인데 새들로 보여요. 언젠가 경포대 대나무 숲에서 수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보고 압도된 기억이 있는데 이철수의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마치 그때 그 광경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새가 쏟아지는구나. 대나무 숲으로 새가 다투어 몰려 나오는구나. 내가 본 자연의 스케일을 다 잡아서 한 폭에 담아냈다는 것이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적조, 햇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태양빛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툭툭 친 선밖에 없어요. 아래 구석에 놓인 나무도, 위에 뜬 태양도, 내리쬐고 있는 햇살도 전부 검은 선으로 단순하게 그려놨어요. 그냥 선만 쭉쭉 그려 넣은 것인데 진짜 햇살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3차원의 넓은 스케일을 2차원의 좁은 지면에 모두 집약해 놓은 힘이 대단치 않나요? 이 작품은 제가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발표 중에 생략된 것, 여백의 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 모두 용감하고 대담한 표현이라며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했다는 게 느껴져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이돌 위로 끊어친 듯한 선들이 방향 없이 뻗어 있는데 마치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온 감각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철수의 판화입니다. 이철수는 원래 민중 판화를 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대에 다소 거친 느낌의 선 굵은 걸개 그림 아시죠? 그런 작품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지나면서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책에 보면 선 느낌의 담론들을 판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짧은 설명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1995년판 마른 풀의 노래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책에 족탈불급이라고 써놓을 정도였습니다. 염주끈이 풀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 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 조심들 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이 글은 좌탈을 소재로 한 연작 중에서도 좌탈이라는 작품 속 글입니다. 판화는 좌탈한 노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꼿꼿이 앉아있는 노스님 앞에는 작은 찻주전자가 놓여있고 그 곁에 염주는 실이 풀려 염주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좌탈은 스님들이 앉아서 해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작품과 글을 보고 좌탈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장황한 설명으로도 갸우뚱하던 것이 단번에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에 매달린 땅콩과 떨어진 땅콩 몇 개가 그려진 땅콩이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 한 줄만으로도 덜 된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익으면 떨어지는데 익지 않아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자연현상이 인간사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현기증 나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자연현상인데 순식간에 사람의 것으로 이입이 됩니다. 이철수는 또 저에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동양의 삶의 태도와 서양의 삶의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비교하게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역시 판화 가을 사과에 쓴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사과가 떨어진 걸 만유인력 때문이라고 기어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야 마는 것은 서양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장점은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걸 왜 안달복달 난리들이야 하며 자연을 아우르는 철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끌고 온 서양의 담론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동양의 것은 이렇게 쾌도난마의 느낌이에요. 칼로 퍽 쳐서 단숨에 꼬인 실타래를 확 풀어버리는 맛이 있죠. 서양의 장점이 가져다준 문명적인 혜택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자연적 재앙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현상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동양의 지혜가 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통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창의력이 무엇이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저는 이런 통찰이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과를 많이 받지만 뉴턴이나 이철수와 같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 사람의 힘인 것이죠.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논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기는 미안하다. 이쁘기만 한데 전문. 이것도 참 좋은 한 줄입니다. 잡초라고들 하는데 관점을 벼로 놓았기 때문에 잡이 된 겁니다. 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텍스트만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림을 같이 봐야 감동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보셔야죠. 왠지 약장수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자, 몇 작품 더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머루송이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가느다란 가지 끝에 17개의 작은 머루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겨우 요거 달았냐 묻습니다. 머루송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선이었어요. 그 말에 질문한 이는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사과합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그렇죠. 우리는 적은 머루송이를 보고 요만큼밖에 못 달아놨느냐 혀차는 소리를 하는데 머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적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심하게 흘려넘기지만 이철수는 사방 모든 것에서 스토리를 찾아냅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런 시선을 갖지 못했어도 책을 읽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작은 선물을 보시면 작고 붉은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꽃 보내고 보니 놓고 가신 작은 선물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작은 붉은 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꽃이 놓고 가신 선물이 뭘까요? 향기로운 열매. 탄성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뜻밖의 시선에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도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다. 열매 그냥 보아 넘기지 않죠. 아, 이 자리에 꽃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철수의 책은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인간의 글 안에 자연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담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소설가 김훈에 따르면 글쓰기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인문적인 말 걸기라고 합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의 글은 인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해석하려고 인문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조금 설명을 덧붙인다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예전에는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좋은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당연히 산에 꽃이 피지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김훈이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이 노래는 말을 걸 수 없는 자연을 향해 기어이 말을 걸어야 하는 인간의 슬픔과 그리움의 노래로 나는 들린다. 라고 말이죠. 멋진 걸 보고 우와 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기어이 말을 걸고 싶은 인문적인 갈증이 있는 겁니다. 김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비로소 이 시가 다시 보였습니다. 이철수의 말 걸기도 훨씬 잘 이해가 됐고요. 자, 다시 이철수로 돌아가 볼까요? 3층 석탑이 그려진 판화 가문사지에서 듣는다의 아래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어찌 오셨는가? 방금들 많이 다녀가셨지. 흔하게 많이 오는 그 사람이신가? 탑이 하는 말이죠. 이 작품은 선 8개로 3층 석탑을 표현했어요.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처음 이 탑을 보러 가지만 10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던 가문사의 탑은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싶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맨날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녀갔을 테니까 말입니다.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인간들이 와서 보고 아 하고 감탄하고 돌아서고 또 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 몰려와 한 바퀴 돌아보며 아 하고 가고 말이죠. 이런 시선의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철수는 이런 말도 합니다.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 개소리 전문. 저는 이 한 줄을 읽고 크게 동감했습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는 소리도 법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을 닫고 들으면 어떤 좋은 얘기라도 시끄럽게 개가 짖는 소리로만 들리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에서 법문을 들을 정도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겠습니까?